시간은 그때 많이 늦어지지 않아가지고요. 2부 첫 번째 노동 관련해서 우리 김한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실장님께서 오세훈 서울시장 시행의 노동정책을 주제로 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이 발제문을 쓰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고민과 별개로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굉장히 여러모로 어려웠던 그런 였습니다. 네, 일단 좀 늘 서울시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 평가하자라고 하면 가장 곤란한 점이 뭐냐면 평가할 게 별로 없어요. 한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좀 약간 거칠게이지만 논의의 몇 가지 전제를 써서 그 중에 하나로 적어놨습니다.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좀 전문적인 정책 전문가이거나 연구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하게 살피면 더 좀 짚을 수 있는 내용들도 놓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좀 이제 약간 일반적으로 갖는 정서와 괴리되는 게 뭐냐면 일단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노동과 관련된 권한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노동 근로감독이라든지 이런 노동행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지방고용노동청이라는 지역조직 형태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뭘 해야 되냐에 대해서 사실 서울시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도 서울시가 이걸 왜 해야 되냐 내지는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노동정책의 특성상 사용자 내지는 사용자 단체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수반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법률로 위임되지 않는 한은 지방정부 자체 정책이나 자체 조례로 민간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정책을 굉장히 실효성 있게 강제력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실제로 62쪽 하단에 나와 있지만 재작년에 넘어서울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서울 시민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때도 노동정책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호응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 많은 지방정부에서 노동정책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나 비정형 불안정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법률로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노동자들 혹은 노사관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지방정부가 아니면 혹은 지방정부에서 특히 이제 자치구 단위 그리고 자치구 단위 지역 주민들과 폭넓게 접촉면을 형성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을 통하지 않으면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서울 노동정책은 제가 제목에 퇴행의 노동정책이다라고 썼는데 그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이전의 서울시 노동정책은 일단 사실 박원순 전 시장 임기 이전까지는 노동정책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서울시 각 부서들이 노동 관련 업무를 어떻게 부여받고 있었는지를 보려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지 뭐 행안부에 있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냥 뭐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및 노동행정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 내지는 경제 부서에서 좀 일부 그냥 행정처리 혹은 이제 서울시도 사용자이기 때문에 수행해야 하는 의무들
관련된 몇 가지 업무들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에 취임하면서 새로운 출발 내지는 준비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제가 요거 깜빡 잊고 여기다가 각주를 안 달아놨는데요. 요 2단계, 3단계, 4단계, 특히 2단계와 3단계 부분은 그 한노사연의 지금은 네, 유니온센터의 김종진 박사님의 구분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2011년에 서울 시민 권리 선언이라는 걸 하죠. 그 서울 시민의 권리,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엔 권리 선언과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의 여러 권리들을 규정하면서 특히나 그 중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서울시 의무로 명시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초의 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이라든지 노동복지센터 4개소를 설치한다든지 노동정책과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알바 권리장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적 물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이 됐죠. 이게 21년도에 정부 개정이 되면서 노동기본조례로 바뀌었습니다. 이 조례가 이제 노동자의 권리와 서울시 의무를 명시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얼마 전에 개정돼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노동권익센터 설치 그리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지방정부에서는 이제 종합적인 노동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울노동권익센터 그 다음 해에 생활임금조례 제정해서 생활임금 제도가 시행이 됐고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서 발표가 됐죠. 투자출연기관 협약이 있었고 감정노동보호조례, 일자리 노동국 설치, 노동이사제 도입 그리고 또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좀 역점을 둬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시간 단축 추진이었습니다. 특히 서울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간담회라든지 굉장히 많은 주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로 가능한 방식들에 대해서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4단계는 이 이제 제도적 물질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확대 발전을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방향이 바뀌거나 잠정 중단됐던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애초에 서울시에서 고민했던 방향하고 좀 실제로 발표된 기본계획하고는 좀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애초에는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을 좀 성과를 제대로 도출할 수 있도록 이 노동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등장하면서 좀 오히려 재난 시기 노동자 보호 그리고 비정형 불안정 노동자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계획이 변경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팬데믹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사망으로 정책 추진이 잠정 중단되는 이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좀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취임한 오세훈 시장의 노동정책은 아마도 잠정 중단됐던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이행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좀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됐던 그 당시 시기에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죠. 오세훈 시장이 취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노동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제 기억으로 21년 5월 17일에 서울시가 조직 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때 노동민생정책관을 노동을 지우고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정책과도 축소를 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여소야대 구도였고 시의회가, 그리고 우리 정의당의 권수정 전 의원도 계셨고 해서 시의회의 강한 반대로 노동이 겨우 살아남죠. 하지만 이제 그 시기 전후로 서울시 이제 노동정책과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혹은 이제 통화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그 무슨 이제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 어떻게 되냐, 일자리위원회 어떻게 되냐, 내지는 뭐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뭐 노동안정보건센터 설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냐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냥 이제 비공식적으로 아이 뭐 위에서 의지를 보여야 저희가 뭘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해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하지 말란 얘기도 없지만 하란 얘기도 없고 그냥 아예 뭐 해라 마라 이런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의 행보를 중심으로 봤을 때 노동관계 자체가 굉장히 편향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한국노총 서울본부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노동절에는 또 우리 새로 고침 노동조합협의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1년에도 줄기차게 면담을 요구해서 12월 하순경에야 겨우 한번 면담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좀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별 조직들 대부분이 서울시 관련 부서와 면담이나 소통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나마 그동안에는 그 전에는 노동정책과에서 예를 들면 도심제조업과 관련해서 뭐 그 거점 성장반이라든지 이런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뷰티 패션 산업과라든지 이런데 하고 노조가 만나자 그러면 그 부서에서 안 만나니까 노동정책과에서 노조가 제기하는 현안을 받아서 그 부서에 전달하고 의견을 받아서 다시 노조에 전달하는 이런 통로 역할이라도 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2달 전입니다. 노동정책 과장이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만나는 실무협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더 이상 그런 통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정책과는 그런 거 하는 데 아닙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이제 모든 공식적인 채널이 끊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면 생활임금위원회에 5월 말로 임기가 끝나요. 기존 위원들이. 그래서 새로 이제 위촉해야 되는 위원이 민간위원 4명을 이제 위촉해야 됩니다. 시의원이나 뭐 공무원들 빼고. 근데 5개 조직에 위원 추천 요청을 보냈어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사단체, 변호사단체, 그리고 새로 고침 노동조합협의회.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 사람들이 새로 고침을 넣고 민주노총을 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얼마 전에 조례 만들고 구성을 했는데 여기 민주노총이나 우리 그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에는 위원 추천 요청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노동자위원을 참여시켜야 된다. 몇 번 기자회견도 하고 입장도 내고 민원도 접수하고 면담 요청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아무 반응이 없다가 위원 구성된 결과를 보니 한국노총의 의료노론 서울본부 부의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골적인 민주노총 배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심각한 건 저는 이제 노동 분야 조례를 근거로 하는 위원회들 대부분이 사실상 중단돼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아까 그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말씀드렸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 역할을 하는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조례 위반이죠. 이거 감사 청구하거나 뭐 등등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좀 법적으로 대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전임 위원들이, 그러니까 2년 전까지 운영되던 그 위원들 임기가 끝났는데 새로 구성도 안 돼 있는, 그래서 최근에야 이제 뭐 위원 추천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감정노동센터 재계약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아요. 서면회의를 한 차례 했고, 필수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는 21년 3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바로 이제 구성하겠다고 막 위원 추천도 받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아직도 구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필수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형 요구평가 자문위원회 마찬가지고요. 운영이 불가피한 위원회들만 이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생활임금 결정해야 되니까 회의를 했고, 그리고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의무 이행해야 되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거버넌스 체계 자체가 좀 가동이 안 되고 있다, 무력화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 또는 추진이 지연 또는 역행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그 기본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들을 굉장히 짧게 그냥 제목 중심으로 요약한 거고 해서 제가 빠뜨린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메인 위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축소했습니다. 좀 이따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약 5분의 1 수준으로 이번 올해 감액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쭉 보시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서울형 요구평가 지원 확대, 이거는 연간 11일에서 14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를테면.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라기보다는 코로나19 백신 휴가라든지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던 점, 그리고 우리 권수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제 그 조례 개정안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례상 해야 되는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 추진 현황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행되지 않았거나 특이사항 없거나 진척 없거나 혹은 오히려 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전 자치구에 설치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원 예상을 대폭 삭감하거나 등등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 노동 분야 예산 대폭 삭감인데요. 요거는 제가 실은 작업하다가 파일을 날려먹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해서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별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간에 걸쳐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 분야 민간위탁기관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서울시 강북 노동자 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늘었죠. 왜냐하면 작년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새로 요 공간을 정비하고 이사하고 뭐 기타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이런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다시 삭감이 됐고요.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전태일기념관 다 예산이 전태일기념관은 작년에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올해 삭감됐고 나머지는 2년 연속으로
계속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삭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2022년에는 사업비 총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팬데믹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제외하면 오히려 삭감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표에 보시면 표 뒷페이지에 있는데요. 뒷페이지에 네 번째 칸에 보시면 특고 프리랜서 긴급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30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 전년도에는 없었던 겁니다. 네, 팬데믹 시기에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 예산 30억 원이 투입이 됐었고 이 30억 원을 빼면 사실상은 삭감된 내용이죠. 그 위에 두 번째 위에 칸 보시면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26억 5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가 작년에 산재보험법이 바뀌면서 이제 플랫폼 배달라이더들, 그러니까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이제 산재보험 가입 요건에서 근로계약의 전속성 요건이 삭제되면서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자 다시 사업을 폐지한 요 사업입니다. 그리고 2023년 사업비 예산도 토건 사업비를 제외하면 자료상 53억 정도 삭감되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80억가량 삭감입니다. 표의 맨 뒤쪽에 보시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지금 한국노총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그러니까 이 건물 이전하려고 거기도 준비하고 있어서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빼면 실제로 노동자 복지, 권익 보호를 위한 예산은 더 많이 삭감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나머지 부분은 짧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로 이제 서울시의 노동정책과 사업들인데요. 노동정책과 외 분야에서도 전반적인 노동감수성 후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론 생활임금은 당연히 노동 분야 사업이고요. 이 물가 상승이 그렇게 많이 되던 때 0.6% 인상, 3.6% 인상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2년여에 걸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대량 해고가 있었죠. 민간위탁 사업을 축소 또는 종료하면서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 후퇴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 예산안 편성하면서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 접종 예산 전액 삭감을 하려다가 시의회 반발로 다시 회복이 됐었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과 구조조정 문제는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진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책 기조나 시정 철학을 반영했다기보다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했거나 아니면 일시적 시혜적 수준의 지원에 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형 요급병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중대재해 예방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노동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 한참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법률과 조례 제정으로 강제되는 측면이 있고 플랫폼 배달라이더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좀 굉장히 시혜적인 그런 시혜성 사업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더더군다나 시혜성 사업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죠? 의료민영화와 비슷하게 공공이 민간의 먹거리를 창출해주기 위해서 벌이는 사업의 대표 사례라고 봅니다. 경기도가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했던 것과 비교해서 서울시는 DB 손보였나요? 어쨌든 그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상해보험을 가입해주는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최근에 이제 작년 7월 1일 이전의 서울시와 그 이후의 서울시는 또 좀 다른 게 왜냐하면 오세훈이 4년 임기를 확보하게 된 것과 함께 또한 서울시 의회 구도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와 이거는 오세훈이 하겠다 하면 오세훈이 공약으로 발표하면 7월 1일 시의회 개원하자마자 국민의힘이 그걸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를 쫙 발의합니다. 좀 무서울 정도로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데 최근에 나왔던 좀 이게 정말 우려 수준에 왔구나라고 느낀 게 노동기본조례였는데요. 노동기본조례는 정말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근거이자 좀 상징적인 그런 조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 권익보호 조례에서 시작해서 단순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만이 아니라 대상을 확대해서 권익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긴 조례인데 이것을 예를 들면 근로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전환한다든지 혹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정기적 평가 점검의 의무를 삭제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계약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민주노총 설문구나 넘어서울에서도 이제 비판 성명을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넘긴다든지 좀 어느 정도 맞긴 했는데 이게 시정부와 시의회가 이렇게 발을 맞추면 어마어마한 재난 수준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노동정책들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적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노동정책 보시면 구체적으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평가할 대상 자체가 대단히 적다. 한게 없어서 그다음 노동개법급 그동안 지방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요구들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서울시 노동정책을 봤는데 노동 자체에 대한 멸시 또는 그런 것이 있고 평형적인 노동관계, 소통의 단절, 거버넌스 체제의 붕괴, 그 다음에 노동기본계획의 슈팅 지연 등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노동에 대한 정책 자체가 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어느 정권이나 집권 초기,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집권 초기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노동에 대한 탄압이었거든요. 그거는 한참 전에 노태우 정부 때부터 김영삼 지지도 마찬가지로 다 집권 초기에 대부분이 처음 하는 행태들이 노동에 대한 탄압이었고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 또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주는 거고 근데 한편 이제 노동 정책에 대한 이제 지방에서의 역할에 대한 지방 정부 역할에 대해서 약간 다수 의견은 지방 분권 시대에 지방에서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한 측면이 있지만 소수 의견으로는 총자본의 총공세에 과연 지방 정부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약간 좀 걱정스러운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마치셨고 다음 바로 우리 문종찬 님의 토론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노동권 보장 없는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 우리 문종찬 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받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일하는 문종찬입니다. 일단은 오늘 토론회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얘기 한 10초만. 저희가 4월 30일 날 후원 한마당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매우 성공적으로 마쳐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물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한 달 동안 인사를 다니다 보니까 다 떨어져서 엄청 못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말로 때우겠습니다. 네, 앞에 공공의료 얘기했고 공공교통 얘기했고 이제 노동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오세훈 시장이 뭘 했는지 모르겠다. 평가할 게 없다.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시장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매우 신박한 새로운 시장의 직무를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동정책 평가할 게 없습니다. 평가할 게 없다는 얘기를 앞에 한 2분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정부 노동정책
관심 갖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논란도 있습니다. 특히나 근로감독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저조차도 중앙정부로 일어나는 게 찬성하지 지방정부로 분권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도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한 10년 정도 우리 이제 노동 쪽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그 정도 세월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에 아까 얘기하신 2단계, 2단계 이렇게 얘기할 때 발제에서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죠. 그때 연석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기됐던 부분도 근로감독 행정이라든가 지방정부로 노동사무의 이양이 그 중앙정부 권한 이양이 경찰청 빼고 그 다음으로 가장 적은 게 고용노동부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러하다 하더라도 노동인지적 행정이라든가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거나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더 그 친화적인 노동기본권을 보장될 수 있도록 뭐 이런 고민이라든가 교육훈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이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을 논의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게 이제 더 발전되고 더 많은 토론과 논의들이 있었지만 2014년에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68쪽에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2018년 이후에 노동 관련된 조례가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별로 봤을 때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이 노동 관련 조례가 두 번째로 많이 제정을 했습니다. 2021년에 저희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저희 국회 이렇게 해서 지방정부 노동정책 토론회를 하려고 준비를 쭉 했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마침 오세훈 시장이 이제 보궐선거로 된 이후에 뭐 이런저런 우려가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준비를 했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상 불발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때 뭐 저희 내부 토론에서 이제 간략하게 지금 준비를 해왔던 과정을 보면 일단은 긍정적인 면은 조례 제정이 크게 늘어나고 노동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조례가 대부분 여성, 감정노동, 비정규직, 폐수노동자, 그래서 취약계층 노동자, 뭐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다가 조례가 많이 제정됐지만 그나마 그것도 긍정적이다. 세 번째로는 민간협력 조직이 크게 확대가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이 성과라고 평가를 했었고요. 한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만들어주고 했는데 이게 일회성인 측면들이 많은 정책들이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고 제도화까지 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충분한 자원, 예산, 인력 이런 부분들이 확보되지 못했다. 뭐 이런 부분들이 한계로 좀 지적이 됐습니다. 뭐 앞서 발제에서 김한희 차장님 얘기해 주셨으니까 일단 중무부서인 노동정책과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노동정책과가 민간위탁 사업이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정책 사업이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그 정책 사업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한국노총 그 건물 비용이었어요. 사실은 예산 배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저는 그때 뭐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때 이렇게 얘기했죠. 노동정책과 우리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거 신고해야 된다고. 일을 안 주면 직장 내 괴롭힘 아닙니까? 이거는 뭐 예산을 이 정도로 배정을 안 했다는 얘기는 니네 다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 아닌가요? 그 다음에 보통은 자기 정책들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민선 시장이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목록 딱 요겁니다. 노동 관련된 거 성과라고 자랑한 거 80% 정확하게 제가 뭐 수치는 뭐 따지는 않겠지만 80% 이상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한 사업을 서울시가 보도자료 낸 겁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중앙정부가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그 지원금 거기에 매칭에 더 준다거나 뭐 생활임금 뭐 결정했다 발표하는 거나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그러니까 집행부인 노동정책과 중부선 노동정책과 예산조차도 거의 배정을 안 하다시피 하고 사업을 했다고 해서 보도자료 낸 거는 거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한 사업을 서울시 명의로 보도자료 낸 정도라면 그럼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평가할 게 없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아까 발제에서 민간 위탁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 비예산 사업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예산 없어도 우리 사업한다. 그래서 사실 좀 힘듭니다. 매우 피곤합니다. 주말까지 계속 제가 6주째 출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대 목동병원 건강검진센터하고 근로자 건강증진센터 그다음에 도심제도 노동조합 저희 뭐 이렇게 다 해서 건강검진차를 갖고 도심제조 밀집 지역에 가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 서울시에다 보도자료 내자고 얘기를 해서 만들어서 보도자료 보냈어요. 보도자료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기관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 니네들은 하는 일이 없이 월급만 다 간다.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폐쇄하려고 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사업을 해서 갖다 줘도 보도자료 안 나갔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민인식조사라는 거를 작년에 아까 김한희 차장님 얘기하셨던 서울시민 천명조사를 했고 올해는 노회찬 재단하고 저희 우리 센터가 국민인식조사 2,000명을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책 잡히지 않으려고 아주 사회 여론조사하는 기법 다 동원해갖고 오류가 안 나, 지적받지 않게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잠깐 들여다보시면 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75쪽에 보면 이런 거죠. 우리 국민들은 지금 기업 규모 간 격차라든가 양극화라든가 이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동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노동조합이 여기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인식이니까 국민 인식이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노동부평도 안 할 노동 비정규직 문제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는 11%인데 반해서 부정적인 평가는 53%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국민들은 노동정책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문제에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 조사 결과에서 동일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정치인이고 대권을 꿈꾸고 있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려잡기에 대충 쫓아가는 것 갖고는 이 사람이 대권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는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서울시장으로서 노동정책에 대해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 서서시퍼런 정부 임기 초기에 거기 개겼다가는 눈밖에 나면 다 잘리니까 오세훈 시장이라고 별도리 없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내년에도 이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정치인으로서 오세훈의 생명, 정치 생명은 노동정책을 이렇게 무시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진심어리 충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시장에게 노동정책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해도 얘기를 해봐야 듣지 않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사각지대 노동자 조직화, 이해경 다양성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에 있어서 특히나 근로감독 행정이나 이런 집단적 노사관계 부분이 아니라 노동자 복지, 사람의 삶의 문제, 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앞서 얘기하신 공공의료, 공공교통, 뒤에 얘기할 주거 문제에 있어서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자기 욕으로 다 얘기할 때만 에도 이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노동정책의 방향은 앞으로 이 방향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얼마 전에 노동존중 국회의원 실천단 2기 출범식이라는 걸 하고 2부 토론회를 했을 때 그때 얘기했던 부분을 갖고 온 건데요. 정의당 오늘 주최하시는 토론회잖아요. 정의당 지역 조직들 있잖아요. 지역 조직들하고 단체들하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중간지원 조직,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이해대변 경로의 다양성들을 개척해 나가는 거, 조직하는 거, 그리고 기성노조와의 연계를, 새로운 구축을, 새로운 시도들, 실험들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시장의 노동정책 후퇴 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냐라고 지적하는 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좀 언급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10년 평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10년 평가 작업을 하고 있고 보고서를 하나 뚝 떨어뜨려 놓으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동정책 여러 분야 중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분야에서 내부의 갈등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운영권 문제를 둘러싸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노동건의센터, 감정노동센터를 수탁받고 있는데, 그러면 보통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체면을 봐서라도 잘 비판들 안 하세요. 우리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데, 저희가 먼저 평가를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공론장에 꺼내놓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노동정책의 확대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 확장을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